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형편이 굉장히 나아진 편에 속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불과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 1세기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족의 역량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다면 지금 세계 10위권이 상위권 국가인 한민족의 대한민국이 과거 조선시대에도 전세계 10위권이 정도가 되어야만 정상인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느 동양권의 국가가 그랬듯이 약 100년 전만 해도 서구 열강에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뺏기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뼈아픈 사실이지만 조선과 한국인의 국가란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먼 얘기 이것이 아니라 약 1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그랬었는지 단편적으로 한국인이 무능력해 그랬었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그리고 여타 동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동양권 사회는 관료주의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관료주의적 특성이란 서열과 사람의 능력을 따지는 분야를 획일화하고 온 사회도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개념이죠. 즉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벌주의처럼 스카이 이런 곳으로 줄 세워서 그 분야 안에서의 최고만 취급해주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분과 생활의 질 그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신분의 획일성을 띠는 것이 관료주의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의 시대에서는 연세대생 서울대생이 유튜버들 보고 현타 가온다고 하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런 것은 철저하게 없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산홍공상 사상으로 신분을 구분지음에 있어서 새길이 될 수 있는 경로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정석의 길 단 한 가지만 인정해주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반칙 없이 단 한 가지의 방향대로만 또 그 분야의 능력으로만 사람을 우대해주고 딱 그 한 가지 길로만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지요. 사람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말 그대로 공부한 대로 보장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 집단으로 보면 이것이 그 사회가 썩어들어가는 가장 큰 패인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오로지 그 정석의 길을 거쳐 관료가 되겠다는 획일적인 서열을 확보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도 수험준비 기간은 평균 15년 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15년 의 시간 동안 오로지 그 사회 안에서 오로지 나의 서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서, 관료가 되기 위해서, 정석의 길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획일적이지 않고 중앙집권적이 아니었다면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는 자연히 어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고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함이 그 순수한 동기였으며 그것을 한번 쟁취하고 나면 그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무능력쯤은 용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개개인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고생을 하고 나면 나의 길을 거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리고 가축으로 써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장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온 사회가 오로지 서열을 위한 사회, 서열만을 인정해주는 사회, 서열만이 의미가 있는 사회로서 끝없이 정신적인 에너지, 국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동양권의 중국과 조선시대 유교의 대표적인 산홍공상 사상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선군으로 뽑힌다는 영조대왕의 일화입니다. 어느 한 관리가 청나라로 파견을 갔다 와서 망원경이라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을 바쳤는데 영조가 말하기를 감히 하늘의 뜻을 훔쳐보려고 하니 이것은 천령을 어기는 불경한 물건이구나 하면서 바닥에 쳐내팽개치고 그 망원경이라는 물건을 깨부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더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한 양반집의 노비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토구를 만들어서 양반 주인에게 소개하기를 이 토구를 만들면 겨울에는 따뜻하여 안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손이 불어 터지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과일, 음식 등을 상하지 않고 저장하기에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양반이 대답하기를 무엄하게 하늘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고 하느냐 당장에 안 허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옛날 시대의 한국인들의 일화들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령을 어긴다,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 라는 것은 그냥 명분일 뿐 실제로는 혹시라도 그런 기술과 물건들이 기존의 신분질서를 흔들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즉슨 기술의 내용이 실용적이고 기발하고 참신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서 나보다 낮은 서열의 잡놈이 감히 이런 참신한 머리 쓸 생각을 하면 무조건 반칙으로 간주하고 교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노비이던 자기의 신하이던 불경하고 방탕한 코쟁이 서양의 도깨비 사람들이건 간에
내가 인정한 서열 이외의 그런 발전한 테크놀로지를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심적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버액션 하면서 척개 부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그렇게 신분과 서열만을 강조하고 그 외의 것은 모조리 논외이자 반칙 그리고 새길로 치는데 절대로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사회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서양사와 동양사를 비교할 때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은 그냥 산업혁명 때 뽀록 하나 잘 터진 거일 뿐이지 그 이전은 항상 동양인이 서양인을 앞서 있었다고? 그런데 웃긴 건 그 사람들은 동양을 포함할 때 극동아 중국, 한국, 일본만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서양이 아닌 국가들 즉 이집트, 인도의 사례까지 비루하게 전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동양이 서양을 앞섰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 식의 주장 자체가 엄청나게 창피한 일일 뿐더러 실질적으로도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을 앞선 것은 도덕적으로도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문화적인 성취도 부문에서도 군사 기술에서도 과학에서도 인류 역사 전 시대를 통틀어 단 한 번조차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관료주의적 성향 때문이것이고 이런 고질적인 관료주의는 결국에 집단이건 사회이건 개인이건 이론은 합리적인 것 같아도 실제 작용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 집단이 잘 융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락하고 있는지의 대조군조차 없이 오로지 그 집단 내의 서열에만 갇혀서 헛수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기를 반복합니다. 소위 폐쇄적인 사회가 겉으로 말해지기를 국가의 전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집단의 사회 지배층들이 기존의 신분 질서 즉슨 자신의 유리한 위치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덜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지금 21세기의 북한처럼 혹은 구한말의 쇄국정책을 시행한 조선처럼 말이죠. 이런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서열에만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성 때문에 동양권 사회가 단순히 잠깐 산업혁명 덕분에 운 좋게 앞서 나간 서양권 문명에 밀린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그 이전부터도 모든 실용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성취, 의학, 법학, 학문, 문화 그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류였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공화국 제도도 모두 서양 문명에서 그것도 산업혁명 이전의 기원전의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동양권은 몇천 년의 세월 동안 비루하게 집단 내의 서열에만 집중했고 그 틀에 갇혀 있을 뿐 근대시대의 동양권이라도 해도 이 지구상에 서양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이 아직도 그런 신분 고착화 사회에서 몇천 년은 더 고통받고 살아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실질적인 지능지수는 동양인의 IQ가 서양인보다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대로 따른다면 동양권의 사회적인 성취가 훨씬 두드러져야 하고 동양인의 역사적인 비중이 커야만 정상이 것인데 결국에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한 것은 고질적인 관료주의적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서양이 무조건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중앙집권을 빨리 성취한 중국이나 한국 등의 동양 문명권이 그 틀 안에 갇혀 지냈고 전 유럽이 가문 영주들로 나뉘어졌던 봉건적 성향의 서양이나 혹은 동양권 사회 내에서도 비교적으로 봉건주의 역사가 긴 일본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빨랐고 근대 시대에서도 유일하게 열강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파고 들어가 보면 국가의 시스템상의 차이입니다. 현대에도 동양권 사회에서 그러한 관료주의적 특성은 똑같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초중고 스카이 대학 공시 혹은 고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정석인 길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일반 한국인들이 이 루트만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없어지고 성리학이 없어져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는 그렇게 서열을 획일화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밤 10시까지 남아 야자를 하고 학교에 14시간 동안 남아있는 등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정신적 노동의 양은 많아도 그 결과물은 초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애초에 사회적 서열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과 쓰임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개인으로는 아마도 수학적 수치같이 내 능력 그대로 내 삶을 보장받는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료주의적 사회 안에서는 나 개인은 한 번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높은 사람이고 잘났을지 모르지만 집단과 사회를 볼 때에는 관료주의적인 획일적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썩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은 언젠가 다른 외부 세력이 있으면 무참히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불과 1, 2세기 기전의 근대 시기에 동양권의 표현을 빌렸으면 불경하고 방탕한 서양 문명에게 우리 동양인들이 극심히 유린당하고 패배하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대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 어쩌면 곧 있으면 세계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변화하려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동양인의 의신이 서양인과 대등하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겠죠.